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8번째 페이지. 이 땅의 어떤 생물은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몸을 낮추고 검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한번 치켜 올려주시죠. 하나만. 네. 이 수요일 코너의 최고의 1분으로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용은 안 듣고 그것만 막 저희 약간 언제 하나만이 나올 저희 것인가? 회사 선배 아는 분도 그 시간만 기다린다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곽지식 작가와 함께 인간의 눈에는 참 기이하고 미스터리하게 보이는 동물들의 특이 행동 몇 가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개미들이 보이는 앤트밀이라는 행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영화 군체에서 전지현 씨가 이 앤트밀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도 나오고 영화의 핵심 소재로 쓰여서 참 화제가 됐는데, 개미들이 저렇게 원을 그리면서 끝없이 이제 빙글빙글 도는 현상, 이거는 실제로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개미가 세상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개미의 모든 몸무게를 다 합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몸무게를 다 합친 것과 견줄 정도는 된다. 그렇게나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될까요? 한때는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는 추정도 있었는데 아유. 사람의 인구가 워낙에 요즘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 80억을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뭐 사람보다 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개미 엄청 많구나 진짜. 네, 개미가 세계 뭐 사람의 눈에 안 띄는 저 사람 살지도 않는 저 머나먼 초원의 어느 땅 한 구석에도 개미가 있을 거고 사람의 발길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어느 깊은 정글의 어느 나무 고목 속에도 개미가 살고 있을 거고 하니까 그렇죠. 엄청 많을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미들 중에 삐끗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앤트밀 현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지금도 세계 어디에선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건 뭐 영어로는 이거 영화에서 딴 데도 쓰는 말인데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기도 해요. 죽음의 나선. 이게 뭔가 악영향이 계속해서 악순환하는 형태로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이 그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점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심각해질 때 이럴 때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나선 이런 말을 예. 영어에서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뭐 주로 이제 뭐 주식 시장이나 뭐 금융계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음. 은행이 뭔가 전망이 나빠졌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은행에서 야, 이 은행 위험할까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은행의 자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은행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더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럼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인출하고 그럼 은행이 진짜 망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이런 것도 악순환. 이제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 개미들도 지금 뭔가 안 풀리고 있는 건가요? 앤트밀도 그런 전형적인 데스 스파이럴이라는 식으로 앤트 데스 스파이럴 이런 식으로 또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네. 개미들은 의사소통을 냄새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개미들이 소리 내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미들이 뭐 멍멍 한다거나 개미들이 야옹 한다거나 전 못 개미들이 들어봤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모여 살면서 서로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모습 들어보신 적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근데 네. 개미들은 진사회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서로가 서로에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의 힘을 합쳐서 사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진사회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그냥 혼자서 살려면 살 수 있는 그런 욕망과 본능을 갖고 있는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서로 협력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사회를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멋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서로 그래 좀 힘 합쳐서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사회를 이루고 산다라고 한다면 개미 같은 생물은 그리고 몇몇 동물들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개미, 흰개미 이런 동물들은 진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진짜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네, 아예 본능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게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고 사회를 이루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개미 같은 경우에도 일개미하고 여왕개미가 완전히 서로 다른 습성과 몸을 갖고 있죠.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네.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서로 의사소통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회성을 갖고 있는 진사회성은 없는 사람 이상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야지만 어허. 개미는 살 수가 있을 텐데 개미가 뭐 수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말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겠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페로몬. 네. 그래서 개미가 물질을 독특하게 내뿜고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그거를 이제 냄새로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전형적인 파악의 방식이니까 네네. 그래서 개미는 물질로 의사소통을 한다. 채취로 그 물질에서 나오는 채취 냄새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또 말할 만큼의 그 정도냐라고 하면 또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만 네. 조금 과장해서 개미를 조금 신비롭게 설명을 하면 개미는 냄새로 서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퍼뜨리는 냄새가 냄새인데 그게 약간 상대방에게 호르몬 같은 작용을 할 수가 어허. 있다라고 해서 뭐 페로몬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예. 왜 개미뿐만 저러는 거예요, 저는? 네, 개미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이런 비슷한 습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요? 뭐 예를 들면 뭐 개라든가 개. 객과 동물들이 후각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여우라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의사소통에 그런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을 냄새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세미오케미칼 이런 말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미오케미칼. 그래서 여우 같은 경우에 자기 몸에서 나는 채취를 조절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발라두면 그게 약간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냄새를 딱 맡아보면 여기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누가 표시를 하고 갔네.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네. 기분 나쁜데 한번 덤벼볼까라든가. 아 그래 내가 좀 더 힘을 기른 다음에 찾아와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든가. 네. 아니면 야 여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뜻을 냄새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우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좀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개미 같은 경우에는 뭐가 파악이 돼 있느냐라고 네. 하면 트레일 페로몬이라고 해가지고 트레일. 예. 이 길로 내가 가니까 뒤에 있는 개미도 나의 뒤를 따라와라. 내 뒤로 따라와. 라는 그 물질을 뿜는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궁금한 게 그러면 뭘로 냄새를 맡아요, 걔네는? 개미가 나름대로 후각 기관도 더듬이 같은 더듬이, 것도 더듬이. 그리고 이제 몸 자체로 호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냄새를 맡는 뭐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는데 그거 이제 어떤 냄새냐에 따라서 또 그게 좀 감각하는 게 좀 부위가 다르죠. 다르고. 예, 좀 특이한 그런 게 있죠. 따라와라라는. 그 말씀해 주신 김에 예.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게 있는데 뭐가 어떤 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앤트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 그 따라와라고 하는 그 트레일 페로몬을 계속 묻히면서 다니는데 그게 트레일 페로몬을 묻히다가 잘못해가지고 동그라미 모양이 생겨버리면 네. 조금 크게 뚜렷하게 구분이 될 정도의 동그라미 모양이 생겨버리면 네. 따라와라 한 바퀴 삥 돌죠. 예. 그런데 그게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그 제자리로 와도 따라와라라는 냄새가 아직도 땅에 묻어 있을 거 남아 아니에요. 있어. 그러면 그 길로 다시 한 바퀴 더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개미들이 거기에 그렇게 한 번 들어오면 그 동그라미 모양을 따라서 돌게 되는데 네. 다들 같이 이 트레일 페로몬을 내뿜기 때문에 따라와라는 메시지를 담은 물질을 조금씩 묻히려고 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냄새가 그 동그라미 안에서 점점 진해지거든요. 흔적이 강화돼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와 저기 진짜 따라오라는 냄새 강해 난다라고 하면서 점점 거기에 더 몰려들고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냄새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른 소리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다른 말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이 길로 따라가야 된다. 여기야 이 소리만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리는 저거 거예요. 언제 끝나요, 그러면?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그러면? 예, 굶어 죽잖아요. 죽을 그러면. 때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진짜. 예. 예. 다행히 만약에 다른 쪽으로도 가는 개미들이 좀 있다면 거기에 휘말린 개미들이 조금밖에 없다면 네. 개미들이 그렇게 이제 헤매다가 이제 지치면 잘 못 돌아다니고 뭐 페로몬 못 내뿜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처음엔 최초의 그 선두에 있던 개미가 남긴 거에서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와. 한 마리가 삐끗하는데 둘째, 셋째가 잘못 걸려들기 시작하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지독한 게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다 이제 냄새라는 거는 이제 바람 불고 하면 이제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다하고 죽는 속도하고 냄새가 날아가는 속도하고 어느 게 더 빠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개미들이 몇 마리만 희생되고 이게 끝나기도 하고 재수 없으면 오늘의 어떤 습도나 바람 조건이 이게 냄새가 잘 안 날아가는 조건이다라고 하면 냄새가 없어지는 것보다 거기에 한두 마리 딸려 들어오는 개미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하면 예. 개미 이 집단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잘못 휘말리면. 위험하네. 근데 이제 약간 그 냄새 맡는 거 그거 얘기해 보니까 제가 엄청 재밌는 거 뭐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신기한 거예요? 예. 이 트레일 페로몬으로 일부 물질들이 화학자들이 조사를 해놓은 물질들이 있거든요. 예. 에너베세인 이런 물질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에너베세인. 예. 근데 에너베세인이라는 물질이 화학자들이 딴 데서도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아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요? 에너베세인이 어디 쓰이는 거지? 살충제 만들 때 쓸 수 있는 물질이에요. 살충제? 예. 식물들이 예. 다른 곤충들을 내쫓으려고 할 때, 예. 죽이려고 할 때 내뿜는 물질이 에너베세인 이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트레일러 페로몬이라고요? 근데 개미는 그거를 조금
조금 내뿜어가지고 다른 개미들을 따라오라는 신호로도 활용을 한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모순적인데. 이거 네. 곤충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가지고 이걸 좀 이게 왜 이런 영문이 있는 건지를 좀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해설을 좀 해주시고. 갈로아 작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저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관계인지 논문에서 이걸 봤는데 너무 신비롭다. 이게 진짜 뭔가 죽음의 신호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더 뭔가 치명적인 짜릿한 신호 같은 느낌이 나는 건가? 모르겠어요. 독과 약은 한 끗 차이니까요. 이런 거 너무 신비하죠. 깻잎 한 장 차이니까. 조금 이제 많이 파악된 거, 사람들이 좀 많이 조사된 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알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개미들이 이렇게 따라와라, 나 뒤로 따라와, 이런 신호를 왜 이렇게 함부로 내뿜는 이런 습성이 생겼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개미들이 길을 찾기에 되게 좋은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이 제일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먹이를 구해가지고 집으로 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조그맣잖아요. 그 조그마한 개미들이 먹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면 먹이를 많이 구할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무슨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막대기 같은 거 잘못 던져놓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개미들이 어디서 왔는지 바글바글하게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 있죠. 네네네네. 어떻게 개미집 주변에 그렇게 먹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다들 무슨 방송으로 알려주는 것도 아닐 텐데 다들 무슨 단톡방에서 야 우리 나 뭐 맛있는 거 달달한 거 어디 떨어진 거 발견했으면 여기로 다 총 출동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지만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거를 개미들이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뭐냐? 돌아다니면서 이 트레일 페로몬 나 뒤로 따라오라라는 이 신호 물질을 내뿜는다. 그리고 그 신호가 보이면 웬만하면 그쪽으로 따라간다라는 그 간단한 규칙을 가지고 개미들이 그냥 무규칙적으로 갈 만한 데는 다 가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다 가보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가겠죠. 개미들이 처음에 탐색을 할 때는 뭐 앞서 나간 개미도 없으니까. 그냥 뭐 냄새 어디 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그냥 퍼져나갈 겁니다. 뭐 냄새도 오늘 안 나고 어디 오라는 사람도 없고 뭐야 이러면서 개미들이 여기저기 가겠죠. 허탕치는 애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다 허탕치겠죠. 대부분은. 근데 그러다가 어떤 애 하나가 먹이를 발견했어. 그러면 걔는 먹이를 발견했으니까 먹이를 들고 와 먹이를 발견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집에다가 이거 갖다 놓고 여왕 개미도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걔는 이제 돌아가니까 일단은 걔가 그대로 돌아오기만 해도 돌아오면서 그대로 돌아가면 일단 냄새를 2번 묻히죠. 헨젤과 그레텔처럼. 냄새를 일단 2번 묻히죠. 그 길에다. 그러니까 일단 그 길의 냄새가 조금 더 강해졌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길로 아무래도 그 뒤따라오는 개미들은 확률적으로 조금 더 많이 이끌려서 가겠죠. 다른 허탕친 개미보다. 그렇죠. 허탕친 개미들은 멀리까지 갔다 지쳐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돌아오는 이런 개미들에 비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돌아오는 개미들은 딱 왕복하면서 냄새가 더 많이 묻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개미들이 더 갈 거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점점 더 거기가 냄새가 강해질 거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먹이 발견은 거기로 다 쏠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미묘한 게 가는 길 돌아오는 길도 예를 들어서 먹이를 발견했는데 같은 먹이를 발견했는데 어떤 개미는 산 넘고 물 건너 좀 돌아가는 길로 돌아다니다가 그 먹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떤 개미는 딱 직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가지고 먹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어느 길로 개미들이 더 많이 쏠리겠습니까? 지름길로 가야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름길로 간 개미들이 오가는데 시간이 덜 걸릴 테니까 더 많은 개미들이 오가면서 더 많은 냄새를 묻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야 너 가는데 얼마 걸렸어? 난 가는데 1분 20초 걸렸는데 너 가는데 얼마 걸렸어? 내가 가는 길은 423m라서 너무 길구나. 42m라서 개미들이 미터법 쓰진 않겠지만 쓰면 얼마 좋을까요? 개미들이 미터법 쓰지 않겠죠. 42m라서 그거보다 시간 좀 더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을 재가지고 서로 일일이 비교를 하지 않아도 냄새를 그냥 뿌리고 그 따라다닌다는 간단한 규칙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길 중에 자동으로 제일 갔다 오는데 시간이 덜 걸리는 길로 다 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엔트 콜로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여기저기 찔러보는데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에너지가 적게 드는지를 자동으로 최적을 찾아내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개미 군집 최적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엔트 콜로니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자를 따서 ACO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ACO 개미 군집 최적화 방식이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진짜로 개미를 풀어놓고 하는 건 아니고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진짜 길을 찾아야 된다. 내가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길을 찾는다는 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어느 길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인가?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수많은 도구를 만들 때 수많은 문제를 풀 때 네. 문제가 좀 안 풀리면 예, 그거 예, 마땅히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네. 야, 개미군집 최적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요? ACO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을 찾아야 된다. 내가 진짜 지도상에서 우리 집에서 CBS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야, 뭐 어디 도로가 좋은지도 찾아야 되지, 어디가 차가 많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따져야 되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 ACO 방식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로를 한번 풀어놔보고 왔다 갔다를 몇 번 이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제일 최고의 길이 뭔지가 점점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별의별 데 다 사용합니다. 이상한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사용하고 네. 한때는 이거를 인터넷 그 망 연결할 때도 ACO 방식으로 하는 게 경제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인터넷 망 연결도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어디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통신을 할 때 어느 회선을 타는 게 제일 경제적이냐. 우리나라에서 일단 일본으로 간 다음에 일본에서 태평양 건너가는 거를 타고 거기서 뭐 일단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간 다음에 미국에 뭐 횡단을 해가지고 뉴욕까지 가는 게 제일 경제적이냐.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 다음에 홍콩에서 뉴욕까지 바로 한 방에 가는 회선이 있는데 네. 그게 조금 오래 걸려도 한 방에 가니까 더 경제적이라고 이게 경제 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ACO로 한번 풀어보자. 개미군집 최적화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면 잘 풀리는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개미의 지혜를 한때는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개미의 냄새를 따라서 앞에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었는데 네. 이게 잘못 꼬이면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이 생기면 서로 뱅뱅 돌게 되면서 냄새가 동그라미- 점점 심해져가지고 잘못하면 전멸하게 된다. 근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저 앤트밀 현상이 스케일적으로는 커지면 얼마나 크게까지 발견됐습니까? 이게 작게 나타나면 네. 그냥 뭐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작게 나타나면. 그런데 큰 거를 관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윌리엄 비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정글 지역에 가면 개미들이 엄청난 규모로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데서 자기가 370m 지름의 앤트밀을 발견했다. 라고 주장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370m 근데 이제 지름이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이 사람이 이걸 확인했다라는 게 얼마나 믿음직한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개미가 규모가 커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우 지금 뭐 꽤 알려진 이야기인데 2015년에 2015년에 그 지금 저 여러 가지 뭐 나란 일 하는 활동으로도 뭐 유명하신 최저천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최저천 교수님이 이제 동물 관련된 그런 거 허가받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안양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가가지고 서류 처리하려고 이렇게 가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공서에 이제 서류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 시간이 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심 시간이 뭐 중간에 엮였다든가 그래가지고 쉬시다가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이 구역에 개미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 최지순 교수님이 개미를 많이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는 김에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개미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이 개미들이 과연 몇 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지 좀 조사를 해보시다가 나중에 심상치 않아가지고 본격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양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는 이 개미들이 개미 하나의 이런 집단이 집 한 채 이렇게 이루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집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연결된 집이 하나가 또 있고 거기 연결된 집이 하나가 또 있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미가 이 안양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이 있는 주변에 이루고 산다라는 희한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런 게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돼가지고 찾아보면 우리나라에도 산속에 어디 깊은데 조사해보면 이런 사례 없진 않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잘 조사를 해가지고 밝힌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분이 조사해서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1000만 마리 정도는 개미가 여기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 같다. 1000만 마리? 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네스북은 막 학술적인 자료는 아니죠, 그죠?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개미 집단으로 나와 있는 사례로는 뭐가 있냐면 이거 1920년대에 조사됐던 건데 북이탈리아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시작한 개미 집단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찾아가봤더니 프랑스 땅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더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땅 속으로 이어졌다는 건가? 땅 속으로. 그래서 계속 땅 속으로 좀 많이 이어져 있고 좀 적게 이어져 있고 많이 이어져 있고 저렇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계속 따라가 봤더니 프랑스 땅을 다 지나서 스페인 땅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봤더니 스페인 네. 땅에서 계속 이어져 있어. 아 진짜로요? 그래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끝까지 따라가봤더니 네. 대서양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끝이 났다. 그럼 걔네 다 나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런 거죠. 와. 그래서 그런 게 발견돼가지고 제국이네 제국. 6,000km 거리에 있는 네. 길이에 있는 이거 뭐 6,000 프랑스나 킬로. 이탈리아보다 더 크죠. 개미들이 사는 와. 제국이 그런 게 발견. 이게 기네스북에 있는 거니까 아주 학술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예. 아 그래도 그런데 이런 1000만 단위, 억 단위의 개미가 모여 있는 그런 군집이 왕왕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수백 미터, 어쩌면 수 킬로미터의 이런 개미들이 빙빙 돌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곳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하나, 아니, 두 개만, 개미 두 개만? 하나만, 개미 하나만. 개미 하나만. 하나만 할까, 두 개만 할까? 개미 하나만. 하나만. 네. 아, 다른 동물 친구들이 기다리고 좋아요.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약간 그렇게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자가 이거 나름대로 그래도 좀 역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다 싶은 이야기들을 모아놔가지고 역사를 쭉 서술해 놓은 책으로 열려실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 책인가 봐요. 옛날 책이죠. 조선시대에 나온 책이에요. 예. 근데 완전 뭐 정확한 역사를 써놓은 책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거의 믿고 있다라는 정도의 기준으로 쓴 그런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을 보면 1591년에 어허 임진왜란. 강원도 지역에서 네. 양양, 삼척 요 지역의 바닷가에 이 한문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 어허. 의충폐해라고 적혀 있어요. 의충폐해. 의자가 개미 의자거든요. 예. 충자가 벌레 충자고. 네. 그래서 개미가 폐해. 어. 바다를 폐쇄했다. 어허. 바다를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어디선가 개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죽어 있었다라는 그런 게 목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는데 뭘 본 거지? 열려실기술 이 책에서는 일단 이게 어떤 느낌으로 여기서 써놨냐면 이런 이상한 자연의 변고가 발생을 한 것이 아마도 1591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라는 사실을 전조. 개미가 전조로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느낌으로 이 책에 썼는데 네. 이 뒤에도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시대가 한참 좀 지난 후에도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끝난 후에도 강원도 지역에서 개미가 떼죽음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보이는 곳들이 딴 데가 조금 있거든요. 병자호란 전주인가 보다. 아이 근데 병자호란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치면 뭐 삼국시대에 뭐 임진왜란 전조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 전설이고 뭐 명확한 과학적인 관찰이 아니기 때문에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괜히 그런 상상을 한번 어떤 해보는 상상을 거죠. 하시나요? 이런 최저춘 교수님이 발견한 것과 못지않은 네. 혹은 그 이상의 거대한 개미 제국이 네. 개미들의 초군집 몇 천만 슈퍼콜로니가 마리짜리. 예. 강원도에 있었는데 네. 그게 앤트밀을 한번 크게 형성해가지고 어. 죽음의 나선을 크게 형성을 해가지고 어. 떼죽음 당해서 몰살 당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몰살 당해가지고 다 죽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럴 때 쓱 다 휩쓸려 내려와가지고 물에 떠 있고. 개미들이 엄청나게 새까맣게 죽어 있는 게 이 물 위를 떠도는 게 사람들에게 목격이 된 그런 사건이 아닐까. 기괴할 것 같아.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죠. 깔끔한데요? 예. 예, 깔끔하게 하나만. 잘 끊어주셨습니다. 개미 하나만.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심해에서 500만 년 이상 된 수백 마리의 고래 뼈와 화석이 포함된 거대한 고래 공동묘지가 발견됐다. 그래서 뭐 이제 댓글 같은 데 보면 고래들이 일부러 특정 장소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달렸고. 근데 찾아보니까 심해에서 저런 집단 무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런 현상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영험해 보이는 동물들은 자기가 죽을 곳을 찾아가 가지고 죽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예로부터 좀 여러 동물에 대해서 코끼리가 좀 그런다 돌았습니다. 그랬나? 코끼리? 뭐 코끼리도 있고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래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는 좀 돌았어요. 사람들 고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고래가 되게 인기 많은 동물이에요. 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도 좀 원초적인 본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등치가 큰 동물이다라고 하면 좀 크게 보는, 좀 대단하게 보는 이런 습성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좀 원시적인 그런 마음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래를 좀 좋아합니다. 네. 고래를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생물로 좀 높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물을 보호하자, 생태계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고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좀 왜곡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중요하고 뛰어난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민물 놀래기를 보호하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보호하든가 이러다가도 고래를 보호합시다. 향유고래, 향고래를 보호해야 됩니다라고 다들 막 관심 갖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까지 투자 많이 할 필요 없는데라는 거에 좀 과도하게 쏠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일단은 뭐 모든 분야의 생태계에 대한 다 소중하죠. 관심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래도 공동묘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어디 죽을 곳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예로부터 뱃사람들 사이에 좀 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네. 현대에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로 그런 장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가까운 해안가에서 발견된 게 좀 초기 사례고요.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의 어디 바다에 앞바다에 네. 태평양에 사는 고래들의 뼈가 유독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상하게 해저에서 발견되었다. 어허. 이런 게 왕왕 나오고. 예. 북극의 어느 장소에 그린란드 옆에 어디 적당한 데 갔더니 고래뼈가 이상하게 좀 모여 있는 곳이 있는 데가 발견되었다. 뭐 이런 게 있고. 예. 참고로 참고로 아시아 쪽이죠. 네. 러시아의 극동 지방. 러시아에서 태평양 쪽으로 붙어 있는 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있는 장소에 보면 고래의 무덤 길, 고래의 무덤 통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육지에 고래뼈가 쫙 늘어서 있는 희한한 곳도 있어요. 육지예요? 네. 어떻게 그래요? 그게 모양이 진짜 기이해요. 놀라워요. 고래뼈가 작지도 않잖아요. 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막 거대하게 무슨 집체 같은 게 진짜로? 육지에 늘어서 있는 것도 있거든요. 참고로 그런데 그 러시아에는 그거는 고래잡이한 사람들이 뼈를 거기에 좀 모아놔서 뭐야.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주 토속적인 특이한 문화를 많이 반영한 거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바다였다가 물이 빠진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고 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고래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뼈를 이렇게 많이 던져서 있는 건데 그것도 모양은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도 바다에도 그 비슷하게 고래뼈가 많이 모인 곳이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네. 뭐 설명이 됩니까 이거? 깨끗한 설명이 좀 없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지저분한 설명은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설명은 없지만 지저분한 들면 거. 예. 고래가 되게 오래 사는 동물 축에 속합니다. 얼마나 사나요? 고래가 덩치가 크고 좀 오래 산다 싶은 고래들은 100년 산다 이런 고래들이 있어요. 예. 100년 사는 고래 중에는 좀 장수하는 고래는 그보다 더 오래 사는 고래들도 있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19세기에 예를 들면 모비딕, 백경 이런 게 유행하던 시기에 그렇죠. 모비딕의 어떤 그런 모델이 되었던 그런 포경선이 돌아다니면서 작사를 던져가지고 작사를 맞은 그 고래가 작살 뽑힌 다음에 상처에 흉터만 남아있는 채로 아직도 지구상 어딘가에 살아남아가지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고래가 장수한다는 쪽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야기할 정도로 고래가 오래 사는 동물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노쇠한 고래들이 좀 돌아다녀요. 예. 그래서 노쇠한 고래들이 돌아다니면 일정한 노쇠하니까 일정한 그 구역대로 돌아다니면서 뭐 밥 먹을 만한 데서 밥 먹고 뭐 이제 쉴 만한 데서 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고래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약간 실버타운 느낌인가요?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실버타운 플러스 실버타운 느낌보다는 약간 그 지하철의 노약자석 같은 느낌으로 딴 고래들도 뭐 와도 되면 되지만 지하철보다는 약간 버스의 노약자석 같은 그런 느낌. 딴 고래도 뭐 오면 되긴 되지만 좀 이렇게 노쇠한 고래들이 좀 더 이렇게 애용하는 더 편안한 루트가 있다. 그런 데들이 좀 있는데 어떤 지형적인 조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후적인 조건이나 바다의 어떤 지형적인 격변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림살이가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 예를 들면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적조가 갑자기 나타났다. 네네. 그래서 고래가 그 적조 생물을 흡입해 가지고 되게 폐 같은 게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면 튼튼한 젊은 고래들은 그래도 좀 살아남겠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뭐 꿀로 튼 줄 알았더니 이거 꿀이 아니라 쓰네 뭐 이러면서 도망가겠지만 가면 되는데 나이든 노쇠한 고래들은 그럴 때 이걸 참지 못하고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지저분하지 않은데요? 일리 있어 보이는데.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이것만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이유 예를 들면 뭐 심지어 해저 화산 같은 게 폭발할 때 좀 이렇게 노쇠한 고래들이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견딜 만한 고래들이 항상 비슷한 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체력으로 이 정도는 될 만하지라고 하면서 고래들이 심해로 고래들이 깊이 들어가는 고래들은 정말 깊이 들어가는 고래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최신형 잠수함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고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이 돌아다니다 가끔 이제 고래를 마주친다는 그런 신비로운 그래요? 상황을 접할 때가 있는데 예. 고래가 잠수함을 약간 비웃듯이 되게 깊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 사람의 기술력 고작 그 정도야라고 하면서 훅 깊이 들어갈 때 있고 막 그렇다고 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고래들이 그 깊이 들어가는 거를 뭐 이 정도 깊이 들어가야지 뭐 좀 사냥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지라고 하면서 하다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껴가지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행동을 할 때 늙은 고래들이 뭐 사망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결국 나이 든 고래들이 약간 무리지어서 특정 장소를 공유한다는 그게 이제 전제가 그렇죠. 있어야 그게 이제 공동묘지가 생기기에 쉬운 조건이라서 이제 그런 걸 좀 밝혀냈는데 최근이라는 게 정말 한 달도 안 된 과거에 네. 인도양 지역에서 수심 4,600m에서 7,000m에 이르는 정말 심해에 고래의 뼈들이 이렇게 널브러진 구역이 길다랗게 형성된 곳이 발견이 되었는데 네. 그 길이를 쭉 따라가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1,200km 길이에 달한다라는 게 발견돼가지고 되게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도 죽은 고래의 뼈들이 간혹 떨어지는 곳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도 예. 1,200km나 되는 길다란 구역에 되게 좁고 길게 뻗어 있는 그런 공동묘지죠. 예. 공동묘지 치고는 예. 되게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었죠.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싫어하겠죠.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재개발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완전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좁고 길게 1,200km나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구역인데 거기에 고래의 뼈가 뼈로 있다 못해서 돌처럼 변한 아주 오래된 흔적으로 변한 화석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석 중에서 이 화석은 얼마나 오래됐고 이 화석은 얼마나 오래된 건지 건져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530만 년 전에 화석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줄 잡아 500만 년 전부터 500만 년 전이면 얼마나 옛날입니까? 사람이라는 동물이 출현하기도 전인 옛날입니다. 사람하고는 잘못 다르지만 사람하고 좀 가까워 보인다 싶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것도 아직 신이 출현하기 전인 까마득한 옛날인데 예. 그때부터도 이 구역에는 죽은 고래들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래는 죽으면 이렇게 바다로 깔리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고래의 침강, 고래 낙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게 이 좁은 인도양의 한 구역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거대한 규모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한 거죠. 고래 화석만 뭐 400개 이상 476개를 발견했다든가 400개 이상을 발견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이런 고래 공동묘지가 발견됐는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넓은 구역에서 고래 공동묘지가 이렇게 생기겠느냐. 그러게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500만 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예를 들어서 뭐 태풍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긴다고 칩시다. 만약에 태풍 때문에 뭐 고래들이 힘들어하면 이렇게 죽는 게 어느 구역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칩시다. 태풍이 일정하게 500만 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기후 변화라는 게 얼마나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데 그죠?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얘네도 뭐 트레일 호르몬 이런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 놀라운 소식으로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에게 또 수많은 고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고래 팬들에게 아까 고래는 팬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고래 팬이에요. 고래 팬들에게 많이 관심을 끌었던 그런 소식인데 이 조사를 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던 연구팀들이 중국 연구팀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생각했잖아요. 옛날이라는 게 뭐 9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돈이 되는 과학기술 당장 응용해가지고 뭐 그렇죠. 이렇게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과학기술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하지만 자연의 근원을 연구하고 뭐 생물의 습성을 연구하고 이런 거는 좀 돈이 넉넉한 선진국들이나 하는 거지. 무슨 한국이 아직 그거는 그런 게 우리 많았죠.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뭐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하면 맨날 뭐 영국 방송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 만들어주고 더빙해가지고 막 맞아. 이거 저 전에 한 말씀 드렸나요? 동물의 왕국이 왜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 애니멀 킹 뭐 종속 강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하고 계시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게 이제 여감이 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동물개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개. 동물개. 개가 킹덤이라는 거죠. 개가 킹덤이란 말이에요. 식물계, 동물계, 뭐 균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분류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걸 킹덤이라고 하기 때문에 애니멀 킹덤이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기초과학에 좀 등한시하던 시절이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뭐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데도 팍팍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부러우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은 뭐 그래서 그래서 고래 뭐 공동묘지 발견하고 뭐 어떻게 하건 고래한테 뭐 제가지고 고래 벌초하러 갈 거냐고 뭐 알겠어.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다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깊은 심해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느냐, 잠수정 잠수함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느냐, 수많은 간접적인 과학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깨우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연구하다가 수많은 하다못해 뭐 그러면 세양 생물을 어떻게 양식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게 될 거고. 그렇죠. 길게 보면 다 유익이 되고. 다 잠수함을 개발할 때 뭐에 신경 써야 되느냐 알지 못할 것 지식도 많이 얻게 될 건데 중국이 이렇게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서도 깊게 이런 기초과학에 팍팍 투자를 하는 게 참으로 우리도 고래묘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무섭고도 부럽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하나만. 다음 동물 하나만. 고래 하나 더. 하나만. 고래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알겠습니다. 하세요. 제가를 물릴 순 없죠. 네. 고래에 관한 진짜 이상한 이야기. 네. 어떤 게 있냐면 네네. 조선 후기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내가 백과사전으로 써놓겠다라고 결심한 서유구라는 사람이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끝도 없이 긴 백과사전 책 시리즈를 낸 잡지사 적이 같다. 있거든요. 잡지사. 그 시리즈가 뭐 여러 편이 있어요. 뭐 농사에 대한 편, 뭐 의학에 대한 편, 여러 가지 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어지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물고기인가 보다. 그런 거에 관한 편이에요. 네. 사냥, 낚시, 물고기 이런 거에 대한 편이에요. 네. 전어지에 보면 고래에 대해서 되게 이상한 희한한 이야기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약간 그런 고래 공동묘지하고 비슷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기초과학. 근데 이게 훨씬 더 감성적이고 특이해요. 어떻게요? 고래가 우리가 아까 고래는 좀 크다 보니까 영물이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그렇죠. 돌고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머리가 되게 좋기도 하잖아요. 일반 그리고 뇌의 크기만 보면 고래가 사람 뇌보다도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뭐 현생일, 호모사피엔스 이런 게 얼마나 누가 뛰어나냐, 뭐 좀 얘는 좀 지능이 떨어질 거다 이런 거 많이 따질 때 실제로 뇌 검사나 IQ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으니까 자 네안데르탈린 들어와 보세요. 자 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 도형을 90도 회전시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안데르탈린한테 IQ 테스트를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개골 뼈를 보고 뇌가 크면 머리가 좋다, 뇌가 작으면 머리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추정을 하거든요. 그거를 제일 비웃는 동물들이 고래예요. 고래 뇌가 더 크니까 사람 몸보다도 막 더 크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치면 고래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냐? 우리보다 똑똑한 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요즘도 그래서 좀 상상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옛날 사람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전어지에 나와 있는 전설 중에 고래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 감성이나 이런 것도 사람 못지않게 엄청나게 발달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너무 슬픈 일이 생기면 고래가 운다고 생각했나 봐. 고래가 사람보다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발달한 생물이기 때문에 그 슬픔의 크기도 되게 막대했나 봐. 사람이야 슬픈 일 생겨도 그냥 뭐 며칠 지나면 시간이 약이라고 쓰기 일상생활 하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대출금 갚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다 보면 슬픈 일 쓰기 잊혀지고 하지만 고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조선 이 전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래는 정말 슬픈 일이 생기면 눈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구가. 그럼 죽겠죠, 그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그걸 죽어서 고래 공동묘지 생기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이상한 전설하고 연결해놨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래가 죽어가지고 눈이 빠지면 그 눈은 그냥 썩어 없어지지 않고 고래의 그 모든 영혼이 거기에 집약돼 있기 때문에 진주가 되나? 아름다운 구슬로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구슬. 그 구슬을 명월주. 밝은 달 구슬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월주라는 구슬은 조선시대 예로부터 생각을 하기로 어떤 구슬이냐면 이 구슬은 달이 뜬 밤에 내어놓으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슬을 명월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고래의 눈이 이렇게 슬퍼서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이런 고통에 빠진 고래의 눈이 빠지면 그게 마치 LED같이 작동한다라는 그런 희한한 전설이 조선을 돌고 있었다고 전어지라는 이런 기록에다가 써놨거든요.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서기 47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렇죠. 사람 이름도 나와 있어요. 누구요? 고주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리? 성이 고씨인 걸로 봐서 고구려의 왕족일 가능성도 상당한 인물입니다. 임금님 뭐 친척 이런 것일 가능성 혹은 임금님이 니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씨를 줄게 라고 했던 사람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인물입니다. 고주리라는 인물이
고구려의 중심지에서는 꽤나 떨어진 동해 지역을 여기서부터 심상찮죠. 동해,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하필 동해예요. 그렇지. 동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고줄이라는 사람이 갔다가 희한한 거를 발견해가지고 임금님한테 선물로 바쳤다라고 하면서 뭘 바쳤겠습니까? 명월주요. 고래의 눈을 바쳤다라고 돼 있어요. 고래의 눈을 바쳤어. 고래 명월주라는 말은 여기는 안 적혀 있어요. 더 이른 시기니까. 그죠? 2000년 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조선시대와는 한참 차이 나죠. 그냥 고래의 눈을 바쳤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뒤에 한 줄 뭐라고 적혀 있느냐? 뭐라고요? 그 눈은 밤에 빛을 발했다. 궁궐에 갔다 오니까 밤에 빛을 내뿜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고구려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삼국사기. 삼국사기 요거를 계속 전해져서 명월주가 나왔네. 근데 애초에 이런 전설 이게 고줄이라는 이름까지 네. 삼국사기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적혀 있는 이야기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명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실제로 저는 정확하게 서기 47년은 아니더라도 고구려 역사의 초기에 고줄이라는 사람이 뭘 동해의 특산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었겠지. 예. 뭐였을까요 도대체? 고래 눈일 리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래 눈은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빛 난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 썩어 없어지겠지. 뭘까요 이게? 이게 도대체 뭘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네.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거를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고래 눈 때문에 이렇게까지 틈만 나면 한 번씩 고민하다가 네네네. 한 5년쯤 전에 혹시 이게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한 게 있어요. 궁금하다. 뭐라고 추측하셨나요? 뭐라고 추측이 됐냐면 네. 이제 석유에 대해서 제가 뭐 글을 쓸 게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석유. 자료를 보다가 네. 은근히 알게 됐어요. 대왕고래. 석유라는 게 네네. 갑자기 세계에 왜 이렇게 석유 이거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예요? 석유 중에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뭐 중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뭐 나프타도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제일 먼저 상품으로 많이 팔린 게 뭘까요? 경유일까요? 중유일까요? 등유일까요? 뭐 휘발유일까요? 뭘까요? 경유요, 경유. 등유가 제일 먼저 그래요?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옛날 사람들이 이 등불 기름으로 쓸 때 그래. 제일 좋은 깨끗한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했던 게 고래 기름을 되게 좋게 사용했거든요. 근데 고래 기름의 값이 높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품 수요가 생길만 할 때 마침 텍사스 이런 데서 유전이 개발되다 보니까 아니, 고래 기름 그 비싸게 바다에 가가지고 험한 데서 찬바람 받으면서 고래 잡아가지고 고생하면서 하는 그거 하지 마시고 땅에서 이거 철철 나오는 거 이거 조금 정제하면 더 좋은 기름 된다고 해서 등불 기름으로 석유 산업이 처음 탄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석유 산업과 포경 산업, 고래 산업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 기름이 되게 옛날부터 등불 밝히는 기름으로 잘 사용이 됐어요. 우리나라 어부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조선시대 이전의 옛 기록을 봐도 우리나라 어부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등불을 밝히기에는 고래 기름이 좋은 기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전설, 기록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래의 눈이 빛을 내는 신비의 구슬이 되었다라는 이 고구려 시대의 전설이 어떻게 탄생된 거라고 보냐면 이 고줄이라는 사람이 동해에 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보니까 이 지역의 특산물로 고래잡이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이 큰 고래 잡아가지고 다 뭐에 쓰냐고 그 고기 그 뭐 그렇게 뭐 그 먹는 걸로 다 때울 수 있냐고 하는데 동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거 고구려 높은 데서 온 분이라 가지고 이런 거 신기한 거 잘 모르시네. 이거를 기름을 짜가지고 이거를 등불을 밝히면 진짜 기막힌 빛이 나오는데 라고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실제로 그 등불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고줄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불빛이 나고 냄새도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이런 때 삼국시대의 등장 같은 걸 보면 약간 아름답게 장식된 모양 같은 걸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래 모양의 장식 같은 거를 등잔에다가 조금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궐에서 그 고래의 등이 고래 등불이 정말 아름답게 야광을 내는 것처럼 불빛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보물이다. 동해에서는 이런 게 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빛이 예뻐? 이거 고래에서 빼낸 걸로 한 거잖아. 고래 등불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궁중에서 돌았는데 그게 나중에 역사 기록을 할 때 좀 이렇게 와전돼서 적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고래 눈을 쑥 빼온 거다. 라는 식으로 좀 와전될 게 아닐까라고 말이 돌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살짝 전 짐작하고 있습니다. 짐작이다. 만약에 반구대 암각화 때부터 그런 전설이 있었을 만약에 동해 안에서 2000년 이상 된 고래 무덤들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되면
이거의 흔적을 좀 알려주는 혹은 2000년 이상 된 북한 지역의 동해안에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을 것으로 된 이런 지역에서 고래를 사냥한 이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면 네.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추출하는 흔적이 많이 발견되면 네. 이 추측이 현실로 좀 변하는 게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개미와 고래 정도로.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 하나만. 동물 진짜 하나 진짜 더. 짧게 진짜 짧게. 동물을 나중에 또 모아서 하면. 하나. 진짜 짧게. 다른 동물? 다른 동물 하나만. 그냥 진짜 짧게 하셔야 돼요. 1분 20초. 1분 20초면 충분히 네, 1분 드립니다. 20초. 예. 또 이제 어떤 동물인가요? 동물의 이상 행동하면 네. 빼놓을 수 없는 동물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나그네 쥐라고도 부르는 레밍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레밍. 레밍 네, 이게 이제 북극 쪽에 사는 애죠. 네. 네. 이 비단털쥐과에 속하는 과죠. 비단털쥐과. 비단털쥐라는 게 뭐예요? 비단털쥐. 비단털쥐라는 게 왜 갑자기 반말을 하세요? 비단털쥐라는 게 뭐냐고요? 뭐죠? 비단털쥐라는 게 뭐죠? 몰라요. 비단털쥐라는 게 햄스터. 아 그래요? 비단털쥐라고 하면 사람들 털쥐해 이러면서 싫어할 것 같으니까 비단털쥐 중에 좀 이렇게 판매하기 좋은 거를 귀엽게. 햄스터라고 이름을 따로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진짜 이거를 사업을 하려고 1분 20초인데 지금 40초를 비단털쥐 했으면 어떡해요 빨리. 비단털쥐에게 예. 햄스터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다. 알겠어요. 예. 비단털쥐라고 하는 겁니다. 햄스터를. 햄토리도 비단털쥐다. 비단털쥐예요. 근데 예. 비단털쥐 중에 네. 일부 종들이 네. 이런 나그네 쥐, 레밍이라고 분류되는 아.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 이 쥐는 때를 지어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자세히 얘기해보면 재밌는데 1분 20초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운 지방을 좀 많이 살아요. 예. 스웨덴에 많이 삽니다. 스웨덴에 하여튼 스웨덴에 스웨덴 얘기도 재밌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 많이 살아요. 네네. 그런데 레밍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돌았었냐면 레밍은 이렇게 한번 멀리 이동을 시작하면 앞으로 쭉쭉 지나가면서 앞에 지나가는 레밍을 따라서 계속 직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바다에 도착하면 바닷물 속으로 그냥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런 거 다 봤어. 단체로 그냥 전멸해 버린다. 예.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투신하는 동물이다. 심지어 네. 199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한 게임 개발사에서 레밍스라고 하는 그거를 소재로 한 되게 재밌는 게임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히트를 친 적도 있어요. 네. 이 스코틀랜드의 게임 개발한 이 게임 개발사에서 레밍스로 크게 히트를 쳤었고 네. 레밍스 모르시네. 레밍스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레밍스한테 되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래요, 되게 귀엽고 재밌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예. 레밍들이 막 나와 띠리디리띠리디리띠리디리띠리리 띠리디리띠리리띠리리 이런 음악 나오면서 레밍들이 떼지어 막 가면 그 레밍들이 죽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잘 길을 닦아줘야 길을 되는 터주는 거야. 그런 재밌겠다. 게임이거든요. 재밌겠다. 되게 메가히트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런 귀여운 게임으로 되게 성공을 한 다음에 네. 이 스코틀랜드의 이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레밍스로 이 귀여운 게임으로 성공 비단털쥐로 햄스터 친구로 성공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히트작을 낸 게 뭐였느냐? 그랜드 테프트 오토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진짜 지난 취향을 시간부터 알 지금 수가 추억의 없지. 게임들이 막 나오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게임으로도 그게 그래서 유명한데 얘는 왜 그러냐고요. 예. 사실은 1958년에 나온 화이트 윌더니스라든가 이런 류의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데서 그거를 과장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엉뚱하게 계속 직진만 하다가 단체 전멸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걸로 알려졌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가는 동물은 아니다. 그래도 그런 장면들을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비단털쥐가 그러니까 비단털쥐보다도 레밍이 네. 수영을 할 줄 압니다. 그냥 바다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다 죽지 않아요. 다이빙 하는 거다. 그래서 다이빙. 심지어 이래 시냇물 같은 거 진짜 끝나기 전에 진짜 제가 이게 이대로 끝내야 마땅한데 하세요. 조금만 할게요. 예, 하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상한 전설 중에 조금만 할게요. 너무 불안하다 진짜. 해좌집이라는 18세기에 나온 책에 네. 정범조라는 분이 쓴 이상한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 두강서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그건 또 뭐야? 너무 놀랍고 이상스럽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두강서. 두강서. 네. 그러니까 두만강의 쥐다라는 뜻으로 쓴 말이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일단 첫 번째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두만강 주변에서 쥐들이 이상하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쥐가 너무 크다. 이 사람이 보기에 정범조 선생님 보기에 너무 크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선에서 보던 쥐가 아닌 너무 거대한 쥐들이 막 나타난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두강서가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끊임없이 때로 조선 땅으로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아까 우리가 앞서서 연례실기술에서 개미가 떼죽음하는 그런 징조를 보았듯이 이 정범주 이분이 무슨 큰 변고가 발생할 징조가 아닐까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걸 썼어요. 예.
하필 북쪽에서 이렇게 큰 일반 쥐보다 더 크죠. 큰 쥐들이 못 보던 쥐들이 때로 조선으로 엄청난 양이 들어온다라는 게 북방에 오랑캐가 들어오나?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상상. 예. 혹은 그때 당시 이제 청나라하고의 어떤 그 관계 미묘한 관계 이런 걸 많이 상상할 테니까 다시 한번 중국 대륙이 뭔가 뒤집히면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나나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걸 되게 두려워하면서 글을 써놨었거든요. 예. 그런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믿으시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뭘까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예. 도대체 아니 일반적인 쥐가 두만강을 건너기 힘들 것 같지 않은데 네, 저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네. 고민하는 것 중에 요즘 좀 생각하는 걸로 뭐가 있냐면 네. 아까 레밍이 비단 털직과 중에 일부 종을 레밍이라고 부른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제일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노르웨이지안 레밍이라고 해가지고 노르웨이 스웨덴에 사는 게 제일 기본 레밍입니다. 걔네가 도망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 레밍 종류 중에 예. 아무르 레밍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르. 아무르 레밍이 아무르강, 흑룡강 유역의 북쪽 끝에 사는 그런 레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밍 중에서는 한반도에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게 그치. 아무르 레밍이에요. 수영할 줄 아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기후적인 요인이나 생태계의 변화 때문에 아무르 레밍이 한반도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삽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거기서 흑룡강을 따라서 이동하고 떼지어서 이동하고 레밍스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끝없이 계속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레밍이 2년만 되면 2년째 안 걸려요. 1년 반만 되면 성체로 자라가지고 새끼를 8마리씩 막 낳거든요. 쥐들은 엄청난 숫자로 불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몇 년간 반복하면서 두만강까지 혹시 그때 한번 도달했던 게 아닐까? 앞만 보고 따라가니까. 그렇죠. 상상을 한번 해본다. 야. 아니 이런 거 어떻게 찾으세요? 그 많은 우리나라 문헌 중에 특정 동물 이야기를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미, 고래 그리고 레밍의 특이 행동 저희가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곽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